건보료 이외에 은퇴한 중년분들을 괴롭히는 비용은 사실 다른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좀 더 이제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간병비나 생활비, 병원비 이런 측면이 오히려 더 본인들에게 부담이 커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녀 세대가 이미 30대 정도가 됐다 그러면 마중물이 필요해요. 일반적인 직장 생활로 자녀가 집을 산다?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아시죠?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일정 자금을 줘서 너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자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은 상속이 일어나면 계좌내역 보게 되잖아요. 첫 번째로는 생활비 자체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수순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게 많이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그때까지 자녀를 돌봐야 되는 경우도 있으시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세 번째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병원비 지출이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나실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면에서 돈이 부족한데 내가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죠. 요즘 많이 권해드리는 건 그래서 미리 연금 상품에 대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미리미리 노후를 대비를 해야 된다. 연금 상품이나 연금 보험 많이 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건보료 과세가 뭐 더 많이 집중된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건보료 자체가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나이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소득은 없는데 건보료가 많이 나오니까 재산에 대한 건보료가 나오고 있고, 건보료가 매년 조금씩 개정되면서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담으로 확실히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건보료 이외에 은퇴한 중년분들을 괴롭히는 비용은 사실 다른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좀 더 이제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간병비나 생활비, 병원비 이런 측면이 오히려 더 본인들에게 부담이 커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연금 상품에 대한 거 진짜 고민을 좀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보다 사실 영향 미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벌이가 없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한 공포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몸을 쓰는 게 좀 더 이제 낫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제2의 직장을 생각보다 사실 많이들 찾으십니다. 근데 이제 건강을 잃지 않는 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은퇴하고 나서 바로 이 직장을 구한다거나 그런 생각들은 안 하시는데, 대부분 제가 보니까 은퇴자 강의를 갔었을 때는요, 창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거의 없으세요. 이제 요즘은 창업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의 안 하시는데, 창업이든 재취업이든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는 놀 만큼 놀았고 쉴 만큼 쉬었다. 몸을 좀 써야 되겠다. 돈도 좀 벌어야겠다라고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본인이 생활 수준에 비해서 소비가 이대로 가면은 점점 힘들어지겠다라고 느껴서 기술을 배우거나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하시는 걸로 대부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취업이 사실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본인의 기존에 하던 패턴과는 좀 내려놓아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오히려 좀 추천드리는 건 갑자기 이제 거액의 뭐 비용을 들여서 식당을 한다거나 F&B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왜냐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사업을 갑자기 달려드는 건 저는 정말 위험하다라고 보고요. 본인의 몸을 써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하나씩 좀 경험을 먼저 조금씩 해볼 수 있다라면 경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찾지 않는 업무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70대 정도 되면요, 상속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증여를 미리 앞서서 살펴봐야 되는 요소가 무조건 존재합니다. 물론 본인의 자산에 따라서는 상속이나 증여를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이 있지만, 상속세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증여도 덩달아 무조건 같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돌아가신 분들 80대 이상이 55%가 넘습니다. 70대 이상이 78%고요 60대 이상이 91%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상속세와 증여세 룰이 뭐가 있죠?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10년 룰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돌아가신 날에 가지고 계신 상속 재산 가지고 상속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얻는 것들 있죠. 상속인에게 10년간 증여한 것, 그 다음에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5년간 증여한 것을 다시 얹어서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70대쯤에 이제 증여해 줄까라고 고민하시는 건 조금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60대부터 미리미리 좀 줘라라고 많이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산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주는 이유는 진짜 말씀대로 간단해요. 10년이 지나야 이 상속재산에 얹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같은 경우 보십시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를 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을 거예요. 부동산 가격 때문에 2017년도에는 5억 원 정도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20억이에요. 자녀가 그 증여세를 낼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증여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군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여를 할수록 본인의 상속재
상속재산도 낮아지고 증여세도 낮아진다라는 것 염려를 하셔서 미리 줄 수 있으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 세대가 이미 30대 정도가 됐다. 그러면 마중물이 필요해요.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하다못해 내가 집을 사더라도 기본적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마중물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직장 생활로 자녀가 집을 산다?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아시죠?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일정 자금을 줘서 너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자라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죽으면 알아서 가져가? 그 말은 너무 무책임할 수도 있습니다. 되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무례할 수도 있겠지만요. 왜냐? 그러면 돌아가시고 건강하게 돌아가시다가 80대, 90대 때 돌아가십니다. 자녀 나이 이미 50살입니다. 50살에 자녀가 그 상속받아서 그동안에 매번 원룸 투룸에서 지내다 갑자기 거액의 자산 받는데 기뻐할 일이긴 하겠지만 그 나이 때 왕성하게 사업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꿈을 다 접어버린 나이대가 돼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상속세를 제가 이제 일어나신 분들에 대해서 무료 상담 많이 해드리는데 그때 많이 느껴요. 내가 그때 젊었을 때 한 10억만 미리 받았어서 사업을 했더라고 한다면 더 왕성하게 사업을 했었을 텐데 그때 어떤 자금도 없이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었다라는 얘기 들을 때마다 이거 증여라는 것도 진짜 타이밍이 있구나라고 항상 생각이 듭니다. 엄청 많습니다. 최근에 저는 심연섭님의 간병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님의 간병을 12년간 했다. 끔찍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엄청 대단하신 분이고요. 감옥 갔다라는 얘기 여러 번 하셨고 도망을 3번인가 갔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거 절대 그 사람 욕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간병을 진짜 실질적으로 옆에서 봐보시면 그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지옥입니다. 간병은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이미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간병하다 지쳐서 부모님을 숨을 먹게 하고 본인도 자살하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정말 사회적 이슈입니다. 근데 이 비용으로 그러면 상황을 한다. 이제 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간병비가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구나라고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월 평균 간병비만 370만 원입니다. 거기에 병원비, 생활비 이런 것들 포함하면 얼마나 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근데 자녀분들 얼마 버십니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근데 특정 자녀에게만 그걸 몰아서 너가 다 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녀분들 십시일반 모아도 될까 말까한 얘기예요. 근데 부모님은 이제 부동산을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능에 가깝죠. 저에게 상담 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간병비가 월 500씩 나가는데 죽을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님 재산 어떻게 되시죠? 아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거 파세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부모님이 절대 안 판대요. 그러면 상속 일어나고 나서 그거 가져가실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당신 모으실 돈이 없다. 이거 당장 팔아야 된다. 그러게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때도 정말 많습니다. 결국 가족 간의 처한 환경은 다르겠지만 간병비 무시 못할 돈입니다. 이것 때문에 형제들끼리도 엄청 싸워요. 간병비 한 1년 정도 같이 분담하다가 오빠, 형, 동생아 나 지금 힘들다. 간병비 못 내겠다. 그때부터 크랙,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형제 간에 그동안에 쌓아왔던 의가 간병비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엄청난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그 피해 부모님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슬기롭게 제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상당한 것 같아요. 비급여도 많고 보험이 되더라도 일부분에 대해서만 되기 때문에 실제 소비액은 엄청 천차만별로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미리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죽했으면 간병인 보험 같은 게 엄청난 상품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현실적으로 본인이 어디서 모실 거고 본인이 직접 집에서 모실 건지 아니면 외부 요양센터를 보낼 건지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국가지원금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정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투입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간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복합적인 것에 대해서는 항상 부족함 없이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재산에 대해서 유동성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내가 부동산만 깔아뭉개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유동성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100억짜리 부동산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월 생활비 500만 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건 있으나 마나잖아요. 말 그대로 이런 밸런스를 맞추셔가지고 필요한 시점이면 하나씩 미리 팔거나 증여를 한다거나 증여를 하고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는 것도 방법일 수 있잖아요. 미리 재산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확인하시고 자기가 적용될 수 있는 보험이나 이런 것들 약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어떤 식으로 내가 최소한의 건강하게 지내면서 자산 지출은 줄일 수 있는지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존의 생활 패턴 당연히 바꾸셔야겠죠. 왜냐하면 소비 위주의 패턴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걸 대부분 많이 줄이셔야 될 겁니다. 정말 가족이 간병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님 내가 모셔야지 이게 있어요. 물론 몇 년 해보면 정말 힘들다는 거 알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오죽했으면 요양보호사를 땁니다. 요양보호사를
계좌를 취득을 하면요, 가족이 간병했었을 때도 비용에 대해서 일부분을 보전을 받는 거죠. 90분 급여하고 월 32회 정도 했다 그러면 이것저것 떼면은 월에 한 7, 80만 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지식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슬프죠.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 커서 내가 직접 모셔야 되는 현실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배우자분들이 사실 많이 따셔서 서로 보호해주고 이렇게 많이들 하십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상속세는 이제 추정 상속재산이란 게 있어요.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의 현금 인출 금액을 소명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당연히 그 현금 뽑아서 줬겠거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 간병하면서 어머니 계좌나 이런 것들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요. 결국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돌아가시면 그냥 상속세 내면 되겠지 하다가 갑자기 거액의 상속세, 억울한 상속세 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게, 첫 번째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간병비입니다. 간병인 관리하는 센터에서 계좌이체로 지출하면서 내역을 전부 알 수 있으면 아주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간병인 구할 때 대부분 아름아름 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때 간병인 분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소득세를 피하고자, 아니면 내가 신용불량자다, 아니면은 나는 한국인이 아니어서 간병인으로 일하면 안 된다, 불법 체류자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럴 때는 간병비를 나는 현금으로 뽑아서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간병인이 오히려 갑인 경우가 많아요. 그 간병인이 현금 안 주면 전 당장 내일부터 못 나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하루 만에 어떻게 간병인을 또 뚝딱 구합니까?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이 노인 복지의 현실이에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현금을 뽑아서 줄 수 있어요. 500만 원 계속 줘요. 그게 쌓이면 엄청난 금액이 되겠죠. 1년 내 막 6천만 원, 억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에 포함해서 나머지 병원비나 나머지 지출액을 소명을 못하면 아까 말했던 상속재산에 얹어져서 억울한 상속세로 추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 분들에게 한 분기나 반기 정도에 한 번씩 확인서 받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월 500만 원씩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근무했음을 확인합니다 해서 확인증 받아두시면 추후에 상속세 세무조사할 때 실무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가짜로 쓴다? 바로 걸려요. 걸리는 방법까지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허투루 할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런 것들 귀신같이 알아내는 게 국세청 세무 직원분들이에요.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얕은 수 쓸 생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내주는 경우가 있죠. 간병비랑 병원비 자녀가 대신 내줍니다. 왜냐하면 간단해요. 효죠, 효. 우리나라 효 사상입니다. 아니 어머니 아버님 그동안 고생했는데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부모님 그 간병비 못 내주겠니? 해서 내주는 거예요. 서로 막 5천만 원씩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엄마 아빠 1년치 간병비랑 병원비랑 생활비 이걸로 쓰게 하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에서는 전혀 유리하지 않아요. 아니 효도를 하지 말라는 거냐? 효도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러냐? 그러게 지출을 한 거를 추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생각은 뭐냐면 이걸 약간 경비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속세 줄이는데 아니 간병비 내가 냈으니까 이런 것들 차감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사님? 이 대답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간병비를 지출하면서 상속세에 대한 공부를 안 했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슬프지만 그게 태반입니다. 효사상의 마음으로 그냥 해주고 돌아가시면 이걸로 상속세 줄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다행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됐겠지만 간병비 효사상 결국은 부모님의 재산을 왜 못 줄이냐? 우리나라에는 상속증여세법상 이런 간병비를 병원비를 비과세 항목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내가 아팠었을 때 예전에 부모님이 병원비 대준 것도 결국 증여라고 안 보는 거랑 이치가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들은 그냥 사회통념상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말 그대로 피부양자의 생활비랑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기적으로 지금 병원비랑 간병비 연마다 거의 5천만 원 억씩 나간다. 슬프지만 첫 번째로 부모님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내야 돼요. 이미 상속재산이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재산을 깎을수록 미래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효사상에 어울리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도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결국은 부모님이 본인의 재산을 써야 돼요. 그래서 재산을 낮춰서 미래 상속세를 줄이셔야 됩니다. 본인이 상속세율이 50%다? 본인이 돈을 쓸 때마다 상속세가 50%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오히려 부모님이 유동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자녀분들이 오히려 돈을 빌려주십시오. 돈을 빌려주고 부모님 그걸로 생활비 하시고 다 쓰세요. 그 대신 이자 주십시오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한 다음에 미래에 돌아가시면 상속세 신고할 때 그 빌려준 금액을 채무로 넣고 신고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런 가족 간의 거래
쉽게 믿어줄 리가 없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랑 상담을 하신 다음에 어떤 식으로 상속 재산도 줄이고 부모님에게 간병비나 병원비, 생활비 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호락호락하지 않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금융 습관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정말 간병비는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은퇴를 앞둔 자녀분들 나이 다 똑같으실 거예요. 서로 다 환경 비슷합니다. 한 명에게 독박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독박 때문에 여러분들 그 몇 년간 쌓아온 형제의 우애가 박살이 납니다. 정말 언제까지 착한 막내딸이 그리고 독박 간병입니까? 무조건 가족 파탄납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한 분도 아직도 그 마인드예요. 내 거 재산 잘 지키고 있어. 그 말이 뭐냐면 그 장남이신데 그 상속이 일어나면 그 재산은 본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따님들은 그 부모님을 계속 모시고 계세요. 장남은 모시지도 않아요. 이러면 무조건 파탄나요. 어떤 그 따님들이 그걸 용납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정신 제발 차리십시오. 그리고 부모님들도 똑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막내딸이 나를 간병해 주는 건 당연한 거고 장남이 나를 간병하면 아이고 얘는 힘들 텐데 이런 생각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거 아시죠?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재산 나눠주는 것도 그런 환경에서 장남한테 다 준다? 100%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게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어머님을 누가 모실까요? 생각을 냉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따님들 참으면서 간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간병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고통이 뒤따라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따님들 경제적 여력이 되면 나 엄마 재산 괜찮으니까 엄마 다 쓰고 죽어라고 할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편히 지내면서 자식들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는 삶이 나으실 수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가족들끼리 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산 관리도 잘하는 방식, 결국 서로 대화를 잘 나누고 갈등이 없게 대화를 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